정치적 행위의 작동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주나라 주례가 작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춘추전국 이전에 서주 시기에 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용이 모든 정치의 원리이자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자 군신 상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자 관악에서 스승을 섬기는 것이자 천자를 아련할 때 제후들마다 양쪽으로 나뉘는 것이라 군대를 다스리는 거랑 다 예라고 하는데, 그 정치 행위로서의 예의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잖아요. 예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럼 예가 도대체 뭘까? 구획하고 신분의 기차를 나누고 친소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차례 매기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정치 행위래. 그럼 뭘 가지고 정치를 행했다는 뜻이야? 이게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의 내용은 크게 다 뽑으면 두 가지인데, 이겁니다. 덕과 영입니다. 덕은 천재에 상응하는 것, 천재에 상응해서 천재를 섬기는 것,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나라와 주나라의 차이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상은 이론적 종교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상신들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라는 개념, 자기 이 왕들의 조상들을 상제라고 통칭하고 이 상제를 제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 상은 왕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형제상속합니다. 형제상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제일 큰 형이 왕을 했어. 난 또 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 둘째 형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어. 내가 막내야. 형이 죽었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장자라서 내가 왕이 된 것하고 형제가 상속한 거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권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상속, 왕의 자리를 형제끼리 주고받는 거 하고 아버지로부터 장남으로 주고받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 넘겨줄 때 부자 관계는 자가 어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른 측면은 찾으려고 죽이겠지. 죽인다. 그리고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막내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고. 아버지는 같아.
형제가 사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장남이 왕이 됐다 쳐. 그 장남이 죽어서 둘째가 왕 자리에 올랐다 쳐. 그 죽고 나서 셋째가 올랐다 쳐.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자식들 중에서 또 누구 하나를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아버지가 있고 장남이 있고 장남이 왕을 했다. 그 장남의 장남이 왕을 하고 장남이 왕을 하는 것하고가 어떤 의미라?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가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왕권이 절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거나. 그것도 정말로 가깝죠. 효 개념이 없습니다. 상나라에. 상나라에는 효 개념이 없어요. 효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될 때만이 효가 탄생합니다. 물려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겠대요.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네요. 대신에 형제 간의 저기는 또 없어지잖아요. 이방원 형제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 국학대사라고 말하는 왕부규의 언주 제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라는 개념은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공에 의해서 적자 상속 황제 자리가 그 천자 자리가 적자 상속이 체제화되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나라예요. 내가 상나라의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 다 돌아가신 신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근데 주나라가 되면 주나라는 이원 종교예요. 이원 종교인데 뭐냐면 천재라는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조상. 조상에 대한 신앙의 형태가 종묘죠. 종묘. 천재를 기리는 게 사직이죠. 사직. 땅이니까 천하라는 게 있는데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나라는 상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구호를 내걸었다. 천명이라는 구호. 천명이 우리 주나라한테 명령했어요. 뭐라고? 보민, 백성을 보호하라고. 천명 보민. 그러면 주나라의 천자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보덕이에요. 보덕, 배덕. 이걸 배덕이라고 해요. 천재한테 제사를 지내고 천재의 명을 듣는 방법을 배덕, 덕으로서 천자가 천명에 짝한다. 이게 배덕이고. 그럼 보민,
그러면 이게 천에 대한 내용 그 의례이고 이건 의례이고 당연히 예겠죠. 이게 예입니다. 당연히 예고. 그 내용은 범인이에요. 범인을 하면 보복을 하겠죠. 나라를 유지하겠죠. 자기 선조들 할 때 하는 행위를 선조한테 하는 의례를 배효라고 해요. 자기 선조를 제사 지내고 기리는 행위를 배효라고 해요. 그럼 다시 효라는 말은 용어는 복사, 거복점을 치거나 동물 수골점을 치는 그 결과가 남아있는 것, 동물 뼈에 쓰여있는 글자 안에 효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효라는 글자는 주나라에 처음 등장하는데 늘상 빨간색 덕이라는 말과 효라는 말이 병칭돼요.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덕하고 효라는 말이 나란히 있어요. 병칭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덕 대천 이효 효로자 이렇게 말합니다. 덕으로서 하늘을 대하고 효로서 선조를 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유효, 유덕, 시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시경. 효성스러운 사람만이 덕을 가지고 있다. 다시 효성스러운 사람만이 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가 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효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효가 복과 원리가 됩니다. 예의 구체적인 내용이 효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효가 어떤 건가요?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봉양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 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효는 그게 아니에요. 효는 적자와 서자의 규율입니다. 적자와 서자의 규율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제후국의 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후국의 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국의 왕인데 내가 이제 노나라 환공을 예로 들어보시죠. 노나라 환공. 나를 예로 들지 말고 노나라 환공. 노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었죠. 환공이 자식을 넷을 낳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넷을 낳았어. 당연히 장자가 다시 왕이 되겠죠? 내가 왕이었는데 적자에 놓을 자, 적자가 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대부가 되겠죠. 대부가 됐어요. 대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황공이 1대라. 나머지 대부가 된 사람이 2대라. 3대가 지냈어. 4대가 지났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손씨, 숙손씨, 분가를 해버렸네? 분가를 해버렸어. 주나라와 같은 성씨, 주공의 나라가 노나라니까 천자국과 같은 희씨성을 썼는데 황공도 희씨성이었을 텐데 왕이가 적장자로 이렇게 가니까 나머지는 대부가 됐고 이 사람 대부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되니까 4세대, 5세대 되니까 이렇게 되버렸네. 숙손씨, 개손씨. 다시 적장자의 계보는 계속 왕위를 계승하면서 흘러가겠지만 서자들, 적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삼손씨가 노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왕을 막 왕궁을 포위하고 지가 막 세금을 따로 걷고 군대를 지가 사병을 부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노나라가 망할 때 공자가 그때를 살았죠. 그때를 살아서 예약이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자 위 종 개 별 위 종 개 소종 유 오세 이 천 어종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별자라는 것은 서자겠죠. 서자 중에 이제 별자를 종으로 삼아. 종이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봉호라는 사람이 본이 영천인데 영천이가 충장공파 36대소 이래. 그러면 이제 난 충장공파잖아. 파가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서자 중에 한 사람을 새로운 종으로 삼아서 새롭게 분파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개, 별이, 종 이것을 별자 따로 종파가 된 것을 계승해서 종으로 삼을 때 그 신들을 계승하면서 소종이라고 한다. 이 소종이 5세대를 넘으면 천이종 다른 파를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이봉을 예를 들면 영천이가 충장옥파 36대선 그랬으면 다른 파와 다른 파들도 있겠. 난 다른 파 영천이 시 중에 다른 파가 있는 그 뭔지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몇 세대? 5세대. 5세대가 지나면. 그럼 다시 아까 이 사람들 개손씨, 숙손씨 이 사람들은 대부였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해서 5세대가 갔어. 성은 같은 천자국과 희씨라. 5세대, 6세대쯤 지났어. 노나라에서. 황공으로부터 황공이 이제 공통 조상이야. 공통조상일 때 5세대쯤 갔어. 그럼 장자로서 계속 왕 흘러왔겠지. 나는 새로운 파를 만들었어. 쟤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뺏을 수도 있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종소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예약이 붕괴돼요. 이 효 개념이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이어지는 이 개념이 5세대, 6세대 지나면 효 개념이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같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강력한 예의 기준으로 효를 통제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유효자 유덕이란 말은 거꾸로 요렇게 내려오던 것들 중에 요렇게 갔던 것들이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하는 것, 반란하는 것, 치들고 오는 것들을 못하는 명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효가 예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을 잘 모셔, 재산을 잘 지내, 이게 효가 아니고 정권의 탈취,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밀란과 반란을 막는 요소가 효예요. 권력 투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효였어요. 그게 효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효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와 효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연적인 발로, 감정의 발로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키운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로서 효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권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 일반화되어서 순화되어서 일상들한테 놓이는 게 효 개념으로 그걸 포착하는 것도 이거예요.